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품목을 결정할 것인가, 지역을 결정할 것인가 이 주제로 학습을 했는데요. 그거는 되게 1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또 2차는 가공, 3차 분야는 직접 와보는 거나 아니면 와서 체험하거나 먹거나 자거나 이런 분야겠죠. 자, 오늘 학습의 내용은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일본 농촌을 6개월 동안 약 2만 킬로를 일본 농촌 종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내용 일부, 그리고 또 그 전후에 다녀온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배를 채우는 농업은 이제 어찌 보면 끝났다. 가슴을 채우는 농촌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와 있다.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하는 농업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모든 농산물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생산 쪽에 갈 필요는 없다. 농촌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서 kyushu 대학에 교환교수로 갈 때 2만 킬로 종단 계획을 가져가서 종단을 하면서 농민신문이나 경향신문 이런 데 연재, 게재도 하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에도 연재를 한 내용인데요. 왜 그중에 일본 농촌이냐? 제가 이제 유럽 농촌도 현장 견학이라 이런 것들을 많이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농업 기반, 기후나 풍토, 그리고 농업 농촌, 또 농민들이 처해진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해결 방안도 유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차 산업 분야에 제가 제목을 농부는 그린 라이프 디자이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요. 오늘 크게 얘기를 농촌 펜션, 농가 레스토랑, 농촌 카페, 그리고 치유농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요. 자, 첫 번째는 농촌 펜션입니다. 펜션의 사전적 의미는 민박의 어떤 가정적인 분위기, 그러면서도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 고급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정적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호텔의 편의성이죠. 시골은 다 이래 이런 게 아니죠. 말미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편리하고 위생적이어야 되는 거죠. 일본의 경우는 농촌 민박이 있고 농촌 펜션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되게 비슷하다고 보는데 많이 달라요, 사실은. 민박은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다다미 방에서 주로 자고 밥하고 된장국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농촌 펜션은 되게 서양식이에요. 건물도. 침대에서 자고 빵이나 스프 뭐 이런 것들이 서양식 식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사진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일본의 농촌 펜션, 그러니까 유럽풍의 펜션에 가서 1박을 하고 나오면서 찍힌 사진인데요. 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쿠리코라고 하는 데인데 일본이 4개의 섬으로 돼 있죠. 크게. 그중에 시코쿠라는 데에 섬이 있는데요. 혼슈 밑에 배 쪽에 있는 섬이죠. 거기에 에히메현이라는 데를 갔는데 이분들은 이제 남편이 공무원을 하시던 분인데 공무원을 그만 퇴직을 하고 와서 이 농촌이 더 많이 생산해서만 되진 않는다 이제. 이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 이런 것들이 곧 농촌의 자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촌을 오게 해야 된다. 그래야 또 그 지역 농산물도 사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그린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는데요. 그 지역의 그린 투어리즘의 선동에 서서 마을의 소중함,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창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퇴직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런 데로 열심히 벤치마킹을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농촌 펜션이니까 집이잖아요. 그죠?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그래서 많은 궁리를 했는데 이 사례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덜컥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좀 들고 시간이 좀 들어도 다양한 곳을 많이 다녀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시작을 빨리 했다고 빨리 끝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은 집을 지을 때 적어도 자기네 펜션이 전체 이 공간 안에 어떤 작은 생태계가 살아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밖에서 전체적으로 지형으로 볼 때는 평지거든요. 그런데 밋밋하잖아요. 평지라는 게. 다들 우리가 막 경관 좋은데 뭐 계곡도 있고 이런 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들어가서 보면 막 숲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외곽나무를 심을 때 도로변에는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조립대 같은 한 1m가 안 되는 나무, 그 다음에 침엽수, 그 다음에 화렵수로 큰 나무들을 이렇게 삥 계단식으로 심었는데 그게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나 밖에서 볼 때는 마치 또 언덕 위에 있는 집 같은 느낌을 주길래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의 근저에 바닥에는 이런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참고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저 위에 상세 자료 주소가 있죠. 거기에 보면 보통 한 10페이지 이상의 훨씬 자세한 사진과 영상과 글들이 있어요. 뭐 참고하시고요. 그 안에 보면은 그 계단식으로 한 울타리 이 나무 사진도 있습니다. 또 이것을 자기가 펜션으로 해서 비즈니스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마을 내부 사람들끼리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 도회지 사람들하고 또는 교류, 소통의 장으로 여기를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여간 자기는 공직에 있으면서 나라에 또는 국민들에게 덕분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살던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농업농촌의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자꾸 외부 세계에 발신하는 것이 역할이다라고 이제 부부가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요리는 전부 이제 부인이 해주는 거예요. 밥은. 그래서 저 안에 취사 도구가 없어요. 조그만 냉장고 하나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펜션 얘기를 앞으로도 이렇게 더 드릴 텐데요. 저는 볼 때 이게 약간 문화하고도 관련은 있거든요. 우리 문화 같은 경우에 뭔가 고기를 구워먹고 뭘 이렇게 끓여 먹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은 그거 하시는 분, 그런 게 좋은 분들은 그런 펜션에 가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귀농해서 펜션하면서 여관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요리 식사하는 건 빼도록 하는 게 어떠냐. 싱크대, 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뭐 대형 냉장고 방마다 넣어놓을 게 아니고 밥은 와서 그 집만의 메뉴 내지는 요즘엔 도시락이 되게 많이 발달했단 말입니다. 감탄할 만한 도시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쉬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 한번 드려보고요. 참고로 여기는 아름다운 경관 건조물 디자인상 해가지고 이런 상도 받았더라고요. 자, 또 한 군데는 나가노현에 있는 요즘 추운 지역이고 스키장이 많아요. 여기에 쿄고지마라고 하는 펜션인데요. 여기의 특징은 저 사진 한가운데에서 보듯이 펜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방에서 뭐 취사하고 이러진 않아요. 내려가서 1층홀에서 밥을 먹는 식당이자 교류의 장소인데요. 저기 디귿자 모양으로 테이블이 돼 있죠. 저게 아주 이 집만의 독특한 차이입니다. 저게 뭐냐면요. 주인이 저 안에 들어와서 요리도 주고 얘기도 하면서 중간에서 가교 역할도 하고 소통도 해줘요. 우리가 낯선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얼마나 어색해요. 말 꺼내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저런 자리에 이분이 약간 촉매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가벼운 얘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 호텔하고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친구나 배우자하고 가족하고 같이 와서 가족끼리만 얘기하고 뭐 가는 것도 좋지만 식사할 때만이라도
낯선 사람하고 가벼운 교감을 하면서 가벼운 얘기들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더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주인이 한국에서 이분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초면인데도 그러냐고 한국도 춥냐고 그래서 춥다 했더니 뭐 얘기하다가 배용준을 아냐고 하더라고요. 윤삼아. 그래서 윤삼아 내가 잘한다고 했어요. 아주. 네, 소녀시대도 잘 알고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막 하길래 나는 잘 아는데 배용준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재 개그긴 하지만 서로 막 웃고 했는데 뭐 그런 정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몇 살이냐 직업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너무 편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말이죠. 사진이나 글을 쓰거나 하여튼 뭔가 전문직 종사자들이 와서 방 일부는 장기 투숙한대요. 저도 어디서 뭐 이렇게 팔리지는 않지만 꾸준히 책을 이렇게 내거나 뭐 이렇게 저작물들을 내는데요. 저는 저런 곳이 있으면 정말 한 일주일만 가서 틀어박혀 있어도 책 한 권 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수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펜션은 농촌 펜션이라는 게 그러면 일반 펜션은 무슨 상도동에 있고 연희동에 있는 게 아니죠. 다 농사노촌에 있어요. 그거하고 농촌 펜션의 차이는 뭐냐? 그냥 농사노촌 지역에 경관이 좋은데 멋진 건물을 지은 거는 그냥 펜션이고 농촌 펜션은 주인장이 컨텐츠다. 그래서 재방문율이 높아요. 나는 겨울은 꼭 거기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가을에 단풍지구 할 때 보면은 나는 가을 되면 어디 남원에 길섭이라는 펜션을 제가 실제 그렇습니다. 가서 하루 이틀 있고 오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은 뉴스 나오고 할 정도면은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뉴스 보니까 비 많이 왔다는데 사장님 그거 괜찮으세요? 뭐 이런 정도? 이게 농촌 펜션이다. 그러니까 더 좋은 시설이, 더 좋은 경관이 다른데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온 손님은 더 좋은 거, 색다른 거, 이번에 산에 갔으니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농촌 펜션은 온 사람도 와요. 온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장이 최고의 컨텐츠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뭐 다양합니다. 직업은. 했던 일도 다양하고 그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귀농귀촌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경험 또는 뭐 이력 이런 것들이 멋진 또 촉매자가 되고 이야기 보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이정동 교수라는 분이 축적의 길이라는 책을 펴냈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그걸 읽고 그냥 그 한 권의 책만 읽고 대통령 특보로 임명을 했잖아요. 저는 여러 권 썼는데 제 책은 안 읽어보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무한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기저기 그냥 흩뿌려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이었고 그것이 실패였고 그 성공의 크기, 그 실패의 크기는 그 당시 시대의 잣대였고 그 당시 자기 시선의 높이였다. 그것을 지금의 시대의 잣대, 지금의 내 시선의 높이라는 이 사슬로 잘 그 크고 작은 그동안의 실패와 성공의 구슬들을 꿰다면 훌륭한 보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정동 교수님이 저같이 멋지게 요약을 한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펜션들이 바로 우리 누구한테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린다면 아주 재밌는. 그리고 도시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우리가 살았지만 결국 대중 속의 고독 아니겠습니까? 그죠? 혼자 외로웠죠. 그죠? 또 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그런데 이런 데에서 하면은 사실 이런 데 가면요. 저도 그렇지만 왠지 잠시나마 착해져요. 잠시나마. 여기도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이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와서 서로
가볍고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다양한 내가 이제 이것을 한다고 봤을 때요. 정말로 산속에 어디 들판에 혼자 살지만 정말로 이게 풍요로울 수 있어요. 사람관계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가볍게 서로 만나고 그러잖아요. 나이 들수록 사람이 많아야 된다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행복이라는 물질은 누가 봐줄 때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경치 좋은 데 살면,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살면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아지무라고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아마 일본에서 농촌 관광 관련 법이 이 마을의 이 지침, 방침을 근간으로 해서 일본이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의 이 행정관서 앞에 가면 저 사진 제가 앞에 거기 이렇게 찍은 사진 있죠. 그게 그린 투어리즘의 메카 해가지고 탑같이 저기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일본 누구나 인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이 지역에 매뉴얼이 이렇게 두꺼운 매뉴얼인데 이걸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전부 번역을 해서 제 의견을 약간 첨삭을 해서 저 위에 사이트 있죠? 거기다가 다 수록해놨어요. 이거 무슨 가입 같은 거 안 합니다. 제 사이트는 전부 누구나 볼 수 있게 오픈해놨는데요. 지금 저 밑에 그 사람들 손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매뉴얼에 보면 2대8 이론이 있어요. 2대8 안내가 뭐냐면 올 때는 20만큼만 환영하고 갈 때는 80만큼 환영하라. 그래야 뒷맛이 남는다. 우리 잘못하면 뒷끝이 남거든요. 이건 뒷맛이 남아야지 다음에 또 오거든요. 올 때는 막 난리치는데 갈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냥 무의식 중에 그 사람 출발하기도 전에 휙 돌아서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언젠가 한번 어디를 갔다가 오는데 그분이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하면서 이렇게 눈미러로 뒤를 봤더니 휙 돌아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길래 바쁜데 내가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저희 집에 왔다 가는 손님들이 있으면 적어도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저는 손은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고 들어옵니다. 그런 게 매뉴얼로 돼 있어요. 저기에는. 누가 자기네 집에 체험이나 농촌 민박으로 온다고 할 때 거기 써 있어요.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지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연락해달라. 이런 게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 물어보지도 않고 왔는데 무슨 막 이런 음식 제가 마에 알러지 있어요. 뮤신 알러지요. 모르고 먹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안내문도 있고 한 매뉴얼들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그거 한번 보시라고요. 그 매뉴얼을 번역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농촌 펜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농촌 펜션은 뭐니 해도 시설이 경관이 아니라 주인장이 컨텐츠다. 그래서 농촌 펜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농가 레스토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